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첫 주말에 보내드리는 서토리 뉴스의 화두는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지마는 아시죠?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 어느 날 집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슬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뻤죠. 그런데 혼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 여러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기뻤죠. 이것이 세옹지마인데 사는 것이 그런 듯합니다. 이달 가정의 달인데 가족이 있어서 기쁜 분도 있지만 가족이 없어서 오히려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온 날을 되돌아보면 때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들이 모여서 언젠가의 행복,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비록 이번 주간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분들조차도 꼭 희망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쁘고 좋은 날로 보답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생사 세옹지마로 엮을 꼭지는 오늘 6개입니다. 첫 번째 땡큐 파월입니다. 투자시장의 거품을 빼다. 최근 금리 동결했죠, 미국. 그런데 그것은 예상했던 거고 투자시장은 금리 인하를 내심 기대했지만 그것은 일축했습니다. 그것을 시장은 실망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거품이 빠졌기 때문이죠. 자, 그 내용 또 그 영향 자세히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세탁소 사장님 세금 2천만 원. 이것도 큰 돈이죠. 그런데 12조 원을 벌었다는 대기업은 세금 한 푼 없고 더구나 1,500억 원이나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환장한 이야기인데 그 자세한 내막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종부세 대상 세 번째 꼭지입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 아파트가 1년 사이 5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은 어떨까요? 그 영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꼭지는 공기업 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골마 터질까 싶은데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보증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금으로. 나중에 이게 골마 터지면 결국 우리 자녀 세대, 즉 미래 세대의 어깨만 휘청거리겠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꼭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 성장. 저도 잘 되면 좋겠고 늘 잘 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 삐걱대고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정책 기조가 실용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전환하고 있는 조짐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것 하나씩 찾아보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롯데그룹 신국효 회장 아시죠? 명예회장. 상당히 노년이 말년이 슬프고 초라하고 심지어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토리 뉴스 가운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선물 2개. 이따가 내용 가운데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그 선물 잘 활용하셔서 돈이 되면 좋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가 어떤 선물 드리겠습니까? 돈 되는 선물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요, 상담받은 고객분께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여성분입니다. 지금 간병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생활 참 힘듭니다. 30세 때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혼자서 키웠고 그 외아들 장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그마한 집까지 하나 장만해 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엄마입니다. 한 방이 하나밖에 없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 많은 노모까지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참 지난 날이 어렵고 고되고 심지어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아들 내외가 오면 방이 한 칸밖에 없어서 잠을 못 재우고 돌려보내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분이 돈이 필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금의 임대 아파트를 방이 2칸 이상 있는 임대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매우 몸이 힘든데
노후를 위해서 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견했네요. 바로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소감을 전한 겁니다. 제목은 당신은 오늘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인데 제가 김혜자 씨 목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전 그분께 또 그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행복했고 때론 불행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오늘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하루로 시작하는 5월 첫 주말 스토리 뉴스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 뉴스 땡큐 파월입니다. 투자 시장의 거품을 빼다라고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엊그제죠. 5월 1일 날 미국에서 연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계속 제로 금리를 하다가 2015년 연말에 처음 0.25를 올리고 그리고 2016년, 17년 또 18년 지난해까지 계속 매 분기마다 거의 올렸다 할 정도로 급하게 올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를 끝으로 올해 현재까지는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금리가 동결되니까 한국 국고채도 또 장기 단기할 것 없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자, 금리 동결되었는데 상승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금리 동결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이 미국의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0% 예측을 했고 또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인하에 대한 기대를 스톱시켰습니다. 파월 의장의 한마디로 인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채권금리 장단기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이제 빌미가 제공된 거죠. 파월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즉 미국 경기가 지금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원래 이제 연준에서 물가 인상의 근거로 삼았던 금리 인상의 근거로 삼았던 물가 상승률은 그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 물가 상승률 둔화는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언제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보다는 적어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준 거죠. 또한 동시에 이제 이런 말을 했네요. 어느 방향이든 즉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어느 방향이든 기준금리를 움직여야 하는 강한 근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 즉 앞으로 계속 이 동결 상태는 올해 유지할 거다라는 메시지 또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동시에 준 거죠. 자, 금리 인하는 없다. 이것은 원래 이제 트럼프는 내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가 더 좋으면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트럼프도 금리 인하를 요구했고 시장, 이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대했죠. 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쪽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 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통해서 조금 이익을 취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투자 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돈이 옮겨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은 더 좋아집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의 주식, 미국의 주식이 연초 이후 10% 이상 오르고 있다. 이 이유는 건강하지 않다. 바로 유동성 공급이다. 세계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신버블 시대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이제 유동성의 위기를 제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주식은 오를 건데 오를 수 있는데 이 버블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돼서 버블이 쌓이면 나중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파월이 금리 인하는 없다. 라고 이제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 매파적 발언과 반대로 비둘기적 발언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이 매파는 그러니까 무섭죠. 싸움, 호전적이라는 거죠. 즉 누구랑 시장과.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매파적 발언이라 하고 또 반대로 비둘기적 발언은 시장의 기대와 부합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비둘기적 발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금리 인하였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매파적 발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없다. 즉 시장이 기대했던 메시지를 이제 일축하니까 당장에 이제 주식 시장은 영향은 좋지 않겠죠. 채권금리가 상승한 것처럼.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경제가 좋은 기반에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버블, 거품을 축소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더 좋겠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이 버블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래서 제가 땡큐 파월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땡큐 파월, 투자시장의 거품을 빼다 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세탁소 사장님 세금은 무려 2천만 원을 내었는데 이것도 크죠. 그런데 12조 원을 벌었다는 대기업은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IT 공룡 기업입니다. 이 미국에서 세탁소 자영업자가 지난해 2,100만 원의 세금을 내었는데 이 아마존 12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세금 없을 뿐만 아니라 무려 1,500억 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1,500만 원 아닙니다. 자, 이런 기업들, 이런 현상들이 지난해 2018년 미국에는 많았는데요. 이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이 60개 기업이 세금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순이익은 무려 9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잘 안 나오네. 그죠? 너무 많아서. 이들 기업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이 아마존, 그리고 자동차 대기업 GM, 세브론, 넷플릭스, IBM, 이런 컴퓨터 회사 등등의 아주 우리가 익히 아는 큰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지난 2017년 재작년이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법인세 대폭 인하를 했죠. 그 당시 이제 미국 최고 법인세율이 35%였는데 무려 21%로 낮추었으니까 엄청나게 낮춘 거죠. 40% 가까이. 뿐만 아니라 이 미국 기업들이 공장에 투자, 즉 공장을 짓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면 인센티브까지 주겠다. 그 결과 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따 내용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투자 찔끔 고용 찔끔 하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무려 1,500억 원씩이나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랑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2018년 과세 표준 기업 법인세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순이익이 즉 과세 표준이니까 법인세율을 신설했는데 기존의 22%에서 25%로 인상을 했습니다. 즉 과세 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세 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2018년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총 517개사 중에서 한 38개 정도 38개 기업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들의 지난해 순이익은 96조 5천억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96조 5천억 원, 지지난해 즉 2017년보다 약 13조 원 정도가 더 많은 이익이었다고 하는데 반대로 법인세는 이들 기업의 25조 3천억을 거두어서 지지난해 즉 2017년보다는 7조 5천억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이제 가세표준 3천억 원 초과되는 기업 코스피 상장사 517개 가운데 38개 기업이 순이익은 지지난해 즉 2017년보다 13조 원 정도 늘었는데 납부한 법인세는 지지난해 2017년보다 7조 5천억 정도 더 늘었다. 그래서 순이익 증가율보다 법인세 증가율이 더 높았다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행편들이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자, 미국은 재정 적자가 계속 진행이 되어도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뭐죠? 무한정 달러가 발행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물론 무한정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다. 이게 이론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달러를 얼마나 찍어서 전 세계로 남발을 했습니까?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는커녕 요즘 지금 강달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화폐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화폐 가치,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떨어지더라. 왜냐? 미국의 달러는 단순히 화폐로서의 본질 가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또 이에 거래하는 기준 화폐, 또 안전화폐의 안전자산의 구실을 동시에 하니까 이 전 세계가 달러를 같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수요만 가지고 달러 가치에 영향이 없더라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하는 MMT 이런 현대통화 이론에서는 미국은 달러를 계속 무한정 찍어내도 괜찮다. 재정 적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론도 팽팽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재정적자 대안이 있는 미국이라는 거죠. 미국의 재정적자 눈더미처럼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해서 지난 2011년 여야가 합의해서 22조 달러로 미국의 이 채무를 제한하자. 22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조 원, 5천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2011년도에 제안했는데, 지금요, 이제 지난해 트럼프의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조금 전에 아마존 이렇게 세금을 큰 기업들이 제로 또 오히려 세금을 한곳받고 있는 이런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여야가 합의한 이 채무 상한을 초과했습니다. 지금 현재 2.22조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것을 이제 파월 의장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미국은 적자가 있어도 괜찮다, 대안이 있다, 즉 달러를 무한정 찍을 수 있는 이게 현실이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재정적자가 대안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은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그죠? 세금이 많아지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돈을 찍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한국은 세계 1위의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인세 어떤 인하나 이런 쪽을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세금 중에서 개인이 내는 세금보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죠. 지난해 법인세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반도체 회사들이 총 법인세의 4분의 1 정도 내었습니다. 상당히 효자 기업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런 행편에 있다는 게 미국과 단순하게 법인세 부분을, 감면 부분을 비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 자, 그런데 이 법인세 부분에 트럼프가 이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뭐냐면, 5조 원 순이익을 났던 GM 역시도 아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조 원을 순이익을 냈죠.
이 순이익을 낸 그 이유 중에 하나, 즉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투자를 했다. 즉 오하이오주의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즉 GM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의 이런 자동차 생산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자기들도 전기 자동차, 이런 차세대 자동차에 투자를 늘리겠다 해서 오하이오주의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도 세금은 한 푼도 안 냈죠. 또 이 타이어 업체 굿이어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 전체 임직원이 64,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64,000명 인원 가운데 미국에 고용된, 미국에서 일하는 고용 인원 불과 3,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도 세금 안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런 역풍들이 그럼 제대로 미국에 투자를 하냐? GM은 오히려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오하이오주 공장을. 또 제대로 고용을 하냐? 아주 쥐꼬리만큼 고용을 하는데 세금은 엄청 지금 퍼주고 있다. 이제 법인세를 안 내니까 세금을 거꾸로 퍼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트럼프가 지금 이 종로에서 빰 맞고 또 이 한강에서 분풀이 하고 있지 않는,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정에서 보면 미중 무역 협정에서 중국에 계속 수출 수입을 조절해 압력을 넣고 있는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부에서는 이런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대기업들이 계속 실질적인 고용과 투자는 오히려 하지 않은 채 엄청나게 세금만 도둑질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더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바로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서울 종부세 대상 아파트입니다. 1년 사이 무려 51%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4월 30일부터 확정해서 공시했습니다. 올해 기준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죠. 이 공시가격이 당연히 이제 크게 인상됐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1년 사이 무려 51%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이 왼쪽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요. 공시가격 3억 이하, 또 3억에서 6억, 또 6억에서 9억, 9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15억에서 30억, 또 30억 초과, 이렇게 7개 구간으로 나누어 보면 3억 이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보면 공시가격 자체가 인하되지 않고 오히려 인상되지 않고 인하되었습니다. 3억 이하. 근데 3억 이하 서울의 주택이 참 찾아보기 어렵죠. 또 이제 3억에서 6억 정도의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변동률이 크지 않습니다. 약 5.59% 정도 이제 올랐고요. 대신에 이제 9억 이상 아파트들은 9억에서 12억이 한 17.43% 많이 올랐고, 또 12억에서 15억도 17.90%, 또 15억 이상 30억도 15.23%, 30억 초과는 13.1%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6억에서 9억 정도가 상당히 애매한데, 왜 애매하냐면 한 6억 정도, 6억에서 9억 정도는 그냥 내 집 한 채 오래 살았던 집들이 이제 이 대상 아파트가 많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5.24%, 전국 평균 상승률은 5.24%인데 2018년 지난해 공시가 대비 한 0.22% 상승했으니까 거의 뭐 전국 평균은 크게 뭐 거의 비슷하게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반대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의 3배, 즉 14.2%가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2007년 그때도 뭐 아파트가 폭등했던 시기죠. 2007년 그때 28.4% 굉장히 공시가격을 올렸는데
올랐는데 그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포 뭐 17.16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했죠. 강북 지역의 아파트 상승을 이끌었던 마포, 용산, 성동구 쪽이 17, 뭐 16% 올라고 특히 과천은 서울은 아닙니다만 과천은 무려 23.41%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또한 이 과천이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공시 가격 인상이 아주 더디게 반영이 됐고 그것들이 이제 또 과천 집값이 크게 올랐으므로 한꺼번에 인상된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서울 지역에 이제 공시가가 많이 올랐고, 또 비싼 아파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이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의 93.1%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51%나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표에서 보면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51% 급증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 적용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보면 9억 이상 12억 아파트에서부터 30억 초과 아파트가 9억 이상 12억은 총주택수 대비 1.8%에 불과하고 주택수가 해당 주택수가 또 12억에서 15억은 1%도 안 돼요. 0.9%에 불과하고 15억에서 30억은 주로 뭐 강남 쪽에 있는 주택들이겠죠. 1% 정도. 뭐 30억 초과는 0.1%인데 자, 이들 9억 초과 30억, 9억 이상 30억까지 이렇게 보면 다 더해 보면 총주택수 대비율이 몇 퍼센트냐 하면 1.8, 뭐 1.9, 1.22, 3, 한 3% 정도가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51%가 서울 지역에 급증했다 하더라도 자, 여기에 9억 이상 초과 아파트는 뭐 숫자는 크지 많지 않는데 제가 아까 좀 애매하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6억에서 9억 정도. 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6억에서 9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 집 한 채 알뜰하게 살고 했더니 어느 날 많이 올랐더라. 이런 아파트가 6억에서 9억 많죠. 또 이제 강북 쪽에도 이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년 대비 변동률이 14.96%로 참 적게 오른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총주택수 대비 6억에서 9억 비율은 한 5%이지만 이게 이제 전국 비율이니까 서울로 집약하면 훨씬 더 많겠죠. 이 비율은. 그래서 이 66만 호 정도인데 이 66만 호에서 뭐 한 70% 정도 이상은 서울에 밀집되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들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14.96%가 종부세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도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조금 애매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제 비율은 적지만 6억에서 9억 사이 소유자들이 조금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요?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는 폭락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고 오히려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파트는 지금 이제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 억제 정책 가운데 공시가 인상이 올해까지도 이제 이게 마지막 정책이에요. 거의. 근데 이런 정책들은 자꾸 이제 적응이 됩니다. 적응이 되면서 내성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당장에 부동산 억제 정책이 없는 형편에서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다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시장의 수요가 조금 움직이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보합 수준.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지금 보합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되어 가고 있고 5월 첫째 주까지 계속 서울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락폭은 아주 경미하다. 0.001%라고 합니다. 5월 첫째 주 하락폭이. 그래서 보면 그 이제 사냥은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정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혹시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찾는 분이 있고 나의 재정 형편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설령 나중에 더 떨어질지라도 오래 살 집이라면 뭐 지금 정도 장만을 고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안에서 꼽는 공기업 부채, 미래세대 어깨가 흰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339개 공기업의 순이익이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1조 1000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33개 공기업의 토탈 순이익이 1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것을 2017년과 2016년으로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7조 2천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2017년의 순이익과 비교하면 7분의 1에 불과하고 2017년, 그죠? 재작년 순이익이 15조 4천억이었다고 하니까 이 2018년 기준으로 2년 전 순이익 15조 4천억과 비교하면 무려 7% 정도에 불과한 거죠. 지난해 공기업의 순이익은 엄청나게 이제 급락한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력 등 이 에너지 공기업은 이익 감소액이 무려 4조 2천억, 엄청나게 이익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우리가 탈원전 정책,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석탄 이런 등 재생에너지 발전 이런 쪽들로 이제 더 강화 비중을 높이니까 비용이 이제 증가됐다. 원가 비용이 증가됐으니까 순이익이 떨어졌다.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 여름에 우리가 기억하지만 한전에서 전기료 인하를 했죠. 그 영향으로 인한 이익이 이제 감소되었다. 또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적자폭 축소도 2017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685억 원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무려 3조 8,954억 원 적자를 전환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그 원인은 소위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보장 범위를 많이,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많이 확대했죠. 자, 이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떠안으면서 1년 사이에 3,685억 원 흑자가 3조 8,954억 원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기업의 적자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고용이었다고 하는데, 자, 이제 정부에서 고용에 대한 드라이브를 하면서 순수한 민간 기업의 순수한 고용이 아니라 이 공기업, 공무원 쪽에 고용을 많이 시켰죠. 바로 이 공기업, 만만한 공기업들이 고용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임직원 수가 급증했다고 하네요. 2017년도에는 34만 7천 명, 2018년도에는 38만 3천 명, 그리고 또 2019년 현재에는 2만 1천 명이 더 증가해서 현재 40만 명을 공공기관 임직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대비 2018년은 3만 6천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2017년 대비 10%가 넘는 증가였고,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뭐 한 몇 달 지났는데 2만 1천 명이 증가해서 총 40만 명이 돌파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등이 공기업에 먼저 우선시 압박이 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 그 때문에 이 공기업 순이익이 급락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총 부채는 얼마일까? 어마막대합니다. 공기업 부채 총액이 지난해 말 2018년 기준으로 500조가 넘었습니다. 503조 8천억. 자, 이 돈은 결국 정부가 책임지는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건 뭡니까? 이 재정적자가 계속 커지면 국민들의 세금을 내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계속 이제 부담이 증가되면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가 휘어진다. 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 정부가 더 정신 차려서 공기업을 우려먹을 것이 아니라 이 공기업 부채 역시 우리 국민 부담이니까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 늘어난다면 이제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서 문재인 케어 확대 이런 등등으로 우리가 의료 혜택을 받은들
또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면 결국 부담자만 달라질 뿐이지 국민 전체로 보면 도찐개찐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앞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7%에서 20%로 더 확대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원전이 없어지고 또 축소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원가가 더 많이 드는, 이것은 지금의 7%에서 20% 확대되면 당연히 한국전력 등의 에너지 공기업의 이익은 더 축소되겠죠. 또 이 국민건강관리봉단 역시도 2023년까지 문재인 케어가 더 강화되어서 건강보험 지출액만 하더라도 41조 5,800억 원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 역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자, 이 같은 안에서 곱는 공기업 부채, 결국은 도찐개찐이다. 부담자만 다를 뿐이지 국민들의 부담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어지는 순서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스토리 뉴스 다섯 번째는요, 소득주도 성장에서 실용주의 경제 정책으로 정부가 지금 경제 기조가 대전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못 느끼시나요? 이 그림 보면요, 우선은 이제 나쁜 소식, 지난 4월달 수출이 2.0% 마이너스 감소했습니다. 5개월째 계속 이제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는데, 다행히 하락폭은 계속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수출이 감소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만 지금 수출액이 이 그림에 보면 플러스죠. 중국은 부양으로, 또 미국은 경제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독일, 일본, 네덜란드,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 영국 등 유럽과 다른 아시아들은 계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 4월에도 마이너스 2.0인데 다행히 지난 2월 달에는 마이너스 무려 11.4% 엄청나게 수출 하락이 컸었고, 지지난달 즉 3월 때는 이것이 좀 축소되면서 마이너스 8.2였는데 또 4월 달에는 2.0%로 하락폭이 계속 크게 둔화된 편은 이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다행인 것은요, 20대 주요 품목 가운데 이 자동차 등 9개 품목은 수출액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 자동차 5.8%, 선박 53.6% 무려, 그리고 일반 기계 0.3% 등 다른 이제 주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품목들은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우리가 신수출 동력 품목이라고 하죠. 뭐 4차 산업 등등 관련돼서 2차 산업 이런 쪽, 또 바이오 헬스 이런 쪽들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반도체 부분이 결국 악재였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면서 다른 쪽들 20대 주요 품목 다른 쪽들을 다 합해도 결국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동월 오히려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 정말 반도체 산업은 중요하다. 이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 인원만 하더라도 무려 17만 5천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에 기대해야 합니다. 현실이, 물론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나가면서. 그렇지만 이건 장기적인 과제인데 당장의 현실은 반도체를 살려야 합니다. 이 반도체를 살려야 하는데 떠오르는 기업은 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특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2019년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지난 10분기 이래 최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도
어떤 반도체 부분에 상당히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겠다 해서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또 들어야 되는데,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으로 대전환되는 이 정부 기조를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면 좋은 것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니까 기억이죠. 기억 장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장 기능이죠. 저장 기능을 가진 반도체를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메라, 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고 하면 스마트폰에서 칩에서 어떤 칩에서 저장이 되겠죠. 기록이 되겠죠. 바로 그 반도체가 메모리 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메모리 칩은 반도체는 그래서 단순합니다. 저장만 시켜주면 되니까. 단순하니까 양산, 큰 공장을 짓고 해서 양산을 합니다. 큰 공장에 투자해서. 그런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메모리 기능, 저장 기능이 없이 일종의 정보 처리 기능만 합니다. 일종의 우리가 CPU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기능을 돌리는 반도체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부가가치가 높기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는 기능이 단순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기능이 아주 복잡하고 또 이렇게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종류도 다품종이라고 하죠. 다품종이니까 대량 생산을 못하고 소량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회로 설계에 대한 이 기술이 높아서 돈이 비싸다고 하는데, 결국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기업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교해 놓은 그림입니다. 자, 한국은 반도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점인데, 대신에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D램 이런 쪽이 다 메모리거든요. 삼성전자의 주력 품목.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무려 51.8%를 한국이 거의 과점하고 있습니다. 50.8%를.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 즉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한국은 4.3%에 불과하고 미국이 66.8%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막대하죠. 따라서 이 반도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반도체 강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부가가치가 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부가가치가 좀 덜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을 하면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도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자, 이 지점에서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죠. 삼성은 알다시피 지난 정부 또 지금 정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대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적폐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또 이 기업들은 그렇게 인식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그것이 바로 신용만 내고 있는 고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경제와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정부도 태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에 대한. 물론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을 지켜서 또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또 기업이 긍정적인 효과,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또 그대로 구분해서 잘 배려를 하고 또 서포트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기업 자체를 하나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면 정부가 그것은 크게 태도를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대로 기업 역시도 기업만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 소비해주지 않았다면,
또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외국에는 싸게 팔고 우리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아서 성장한 기업들 많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그래서 국민들이 키워준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은 역시 사회적 책임을 또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실용주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기조가 좀 보이면서 최근 엊그제 2일이었죠. 사회원로 초청 오찬 문 대통령이 하면서 이 가운데에는 이제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남재희 전 고용노동부 뭐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들도 다 이제 초청이 되었는데 참 이분들이 이런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고용주도 성장으로 바꾸자. 소득주도 성장을 사실상 폐기하고 고용주도 성장으로 바꾸자. 또 원전을 폐기하는 것보다 단계적 전환이라는 정책으로 쓰자. 그렇게 표현하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거북한 소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는 적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적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마무리해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식과 실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자, 여기서 저는 상식보다 실용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싶고 이 실용주의 경제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 이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현재의 반도체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삼성전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크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을 짓는데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 지난 4월 30일 날 문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참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만큼 이제 정부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 전에 우리 한국이 경제 정책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3대 분야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또 바이오 분야, 미래형 자동차. 이쪽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지정했는데 자, 비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삼성이죠. 또 미래형 자동차는 어디입니까? 현대자동차입니다. 수소자동차의 세계의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문 대통령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 방문과 이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이런 3대 분야 중점 육성 산업은 결국 지금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바이오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원한다면 기존의 대기업을 바라보았던 태도 완전히 고쳐져야 하고요. 또 기업 역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추세가 계속되면 또 우리나라 이 수출 기업들이 조금 전 자료에서 보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정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뭐 조선, 자동차, 최근에 이제 기아 자동차 주식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도 올 하반기에 회복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점유율을 좀 늘려가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말 정부의 전폭적인 자세 전환과 협조 또 기업의 자세 전환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선물 나갑니다. 2개의 선물인데요. 아마 이 종목들 사두시면 내년에는 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데 사고 팔고 하기 힘들죠. 대신에 좀 한두 종목 사서 돈이 될 종목을 좀 오래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대한 선물입니다. 바로 조선주와 반도체주입니다. 자, 조선주 굉장히 지난해 힘들었죠. 대우조선, 뭐 또 삼성조선, 뭐 울산, 현대조선, 현대미포. 이 조선주가 굉장히 실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에는 뭐 삼성,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다. 뭐 이런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정말 세옹지마입니다. 원래 이제 조선이 우리가 힘들었던 것이 중국이 저가 수주로 왕창 뺏어 갔기 때문인데, 이 중국이 저가 수주로 왕창 뺏어 갔는데, 이것을 그렇게 중국에서 제조했던 선사들이 막상 그 배를 운항해 보니까 이 고장투성이더라. 그래서 더 이상 비싼 배는 중국에서 못 만들겠다 해서 역시 넘버원 기술은 한국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이제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세옹지마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조선주라는 거죠. 그러나 이 조선주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인내도 필요합니다. 왜? 지금 이제 실적 회복됐고 이런 개선들은 지금 주가에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돼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실적 회복이 더 가시화되면 더 오를 겁니다. 오를 건데 당장에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두었더라도.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나 이제 큰 손들은 뭐 장기 투자보다는 한국 시장에서는 사고 팔고를 이제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조선주에서는 이익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먹었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또 다른 종목 이제 순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조선주가 또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인내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을 감안하시면서 인내할 수 있다면 조선주 지금 사도 좋다 말씀드리고, 반도체주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지금 반도체는 바닥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식 아주 이제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 또 메모리 부분에 기존의 삼성전자 반도체 주력 이 메모리 부부 분야에서 또 하반기 회복 등등을 생각하면 반도체주도 지금 조심스럽게 투자한다면 내년 정도에는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조선주와 반도체주의 여유 자금을 일부를 투자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개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료 보겠습니다. 교훈인데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비극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 비극은요, 자, 신격호 회장 우리가 다 알죠? 롯데 명예회장이고 올해 나이가 100수입니다. 99세. 백수입니다. 뭐 거의 100년을 살았죠. 딱 100년을.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지금 현재 집무실이 롯데 월드타워 49층인데 곧 있다가 조만간 옛날에 그 전에 있었던 집무실 소공동에 있는 롯데 호텔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롯데 호텔에 있는 사람이 왜 소공동 롯데 호텔로 롯데 월드타워에 있던 사람이 왜 롯데 호텔로 이전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신격호 회장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삼김 시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시대 경제 거물이었죠. 특히 또 이제 1990년 당시 이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사이 3당 합동을 중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 롯데, 한국 롯데처럼 일본에서는 조선인으로 취급받고 한국에서는 또 일본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모두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2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걸출한 기업인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이제 롯데그룹의 강의도 가보았지만 롯데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소득이 조금 박한 편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무는 상당히 근면해서 탄탄합니다. 박한데도. 자, 그것이 이제 롯데그룹의 일종의 문화였거든요. 또 특히 이제 신격호 명예회장은 임직원이 몇 명이냐를 자주 챙겼다고 합니다. 즉, 평생 직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아버지 정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신격호 회장이 왜 지금 쫓겨다니는 행편에 처해 있을까요? 바로 이 못난 아들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경영권을 지금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차남 신동민 회장이 장악하고 있죠. 이 신동민 회장이 야심찬 것이 바로 롯데 월드타워인데 거기에 이제 명예회장을 모시고 싶었던 거고, 이 또 더 찔찔한 장남 신동주는 주식은 다 팔아버렸지만
신 회장이 원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전할 때 공사가 끝나면 소공동 롯데호텔이 리모델링 공사인데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이전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거처는 법원에 결정합니다. 법정 후견인으로 뭐 심동인의 가족들이 있지만 법원이 지금 결정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드릴 건데 참고 삼아서 어쨌든 이제 법원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래서 법원이 소공동 롯데호텔로 이전해라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왜? 롯데 월드타워로 이전하기 전에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이전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지금 신격호 회장의 거처 자신의 그 생활비라고 할까요? 이런 비용을 누가 내냐 하면 아들이 내는 것이 아니라 신격호 회장 본인의 재산으로 냅니다. 아니 또 뭐 그분의 재산은 어마막하게 많으니까. 그런데 내 돈 써서 내 살 곳 정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처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국내 치매 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노인 인구가 67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10%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중앙치매센터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이 치매 환자가 많은데 제대로 케어를 못 받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케어냐 하면 법적으로 어떤 법적인 행사, 법적인 의사를 할 때 이것을 잘 케어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성년후견 제도를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 살펴보면 이 성년후견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이 되었죠. 이렇게 나이가 성년인데도 후견이 필요한 경우가 성년후견인데 이 성년 후견인이 전면적인 대리 권한을 보유합니다. 반대로 임의후견이라고 있습니다. 임의후견은 피후견은 즉 노인이 자신을 후견할 사람이나 또는 기관을 스스로 선택해서 계약하는 이 임의후견이 있는데 성년후견은 후견인이 대리 권한을 전면적으로 보유하고 임의후견은 후견을 받고자 하는 노인이 예를 들면 피후견인이 스스로 후견인과 계약하니까 대리 권한을 전면적으로 이양을 하지 않겠죠. 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바로 이제 지금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 한정후견인데 제한적인 대리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로 한정후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성년후견, 임의후견, 한정후견 이 가운데서 법원이 적절하게 개입해서 또 이제 판정을 내려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법원은 재산이나 경력 등을 감안해서 개인 후견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심지어 법인 후견인을 지정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 또 법인 후견은 이 어떤 법무법인이 맡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신동빈 회장 찬양가 장남이 막 이제 아버지를 어디다 모셔야 된다고 싸울 때 법원이 나서서 결국 이제 판단을 한다. 왜 한정후견을 지금 법무법인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의 제한적인 대리권 행사 그 가운데 바로 어디서 거처할 것이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한정후견 등등을 떠나서 참 슬프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조금 교훈을 삼아야 할까요? 대체로 이제 부모의 노후 준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할 때 어떤 게 중요할까요? 부모의 노후 준비가 우선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가 단단해야 진정하게 자식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돈이 떨어지면 결국 자식에게 기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노후 파산할 때 돈이 떨어지면 자녀에게 의지해야지 하는 비중이 30% 정도입니다. 과연 그런데 자녀가 부양할 수 있을까요? 또한 그것은 자녀에게 오히려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한 자식 사랑은 곧 나의 노후를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거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자녀 세대가 있다면 자녀들도 혹시나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부모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아온 부모의 노년의 행복을 지켜주고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나가면, 또 그렇게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세옹지마라는 화두로 스토리 뉴스 진행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좋은 분들에게 공유하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5로 해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말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당신은 오늘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